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사실 그만큼 시작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해 들어 뭔가를 해야지 계획만 하고 시작을 못하신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시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렇게 늘 생각만 하다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담은 책, 무엇이든 시작법입니다. 저자 최정훈님은 오래전부터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써봐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성공한 삶을 살게 되면 책을 쓰리라 하다가 문득 꼭 성공해야 책을 쓸 수 있나? 책을 써서 성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을 하게 되고 무작정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쓰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출판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고, 그때 일단 한번 들이대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실패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보자 라는 말을 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나는 왜 생각만 하고 나아가지 못하는가? 2장, 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리고 3장, 내 심장을 어떻게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 4장, 상상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에 나약한 의지에 자극이 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끝을 본 것이 거의 없는 의지박약 당신을 위한 동기부여서 무엇이든 시작법.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시도하기를 종종 주저한다. 어떻게 보면 머뭇거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머뭇거림으로 하루를 끝낸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이 바빠 보이는데 괜히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걸 물어보면 이런 것도 모르냐고 무시하지 않을까?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시작해서 뭐 할까? 아침에 일어나기를 머뭇거리고 눈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향해 뛸까 말까 머뭇거리고 오늘 점심은 그냥 김밥으로 먹는 게 어떨까? 라고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머뭇거려 한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잘까 아니면 드라마 한 편 더 보고 잘까 하며 사소한 일상 앞에서 늘 머뭇거린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는 경향을 부작의 편향으로 설명한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함으로써 얻는 손실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얻게 되는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기에 그냥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향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할 때 발생하는 매출 하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물어보고 싶지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이익보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받게 될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믿는다는 얘기다. 이 개념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미국 심리학자 조나단 베런과 일라나 리토브다. 이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했다. 매우 위험한 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 특히 3살 이하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그대로 두면 1만 분의 10 확률로 아이들이 이 인플루엔자에 걸려 사망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게 된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망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부작용 확률이 얼마 이하이면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받은 대학생들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고 백신을 맞히자니 부작용이 있다 하니 말이다. 고민을 한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백신 부작용 확률이 1만 분의 5 이하면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히겠다고 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인플루엔자 치사율은 1만 분의 10이었다. 백신 부작용 확률이 1만 분의 10보다 조금이라도 낮다면 백신을 맞히게끔 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다. 백신 부작용 확률이 1만 분의 9, 1만 분의 8, 1만 분의 7, 1만 분의 6만 되더라도 백신을 맞히게끔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내버려두면 치사율이 1만 분의 10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백신 부작용 확률이 1만 분의 5만큼은 낮아져야 백신을 맞히게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실험을 설계했던 심리학자들은 이성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이 결과에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았다. 즉, 치사율과 부작용 확률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될 경우 느끼는 죄책감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때 느끼는 죄책감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험을 택하겠다는 얘기다. 부작위 편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고민하다 결국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잘 설명해준다. 하루에도 우리는 분명 몇 번씩 할까 말까로 갈등한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가 있는데 내가 한다고 손을 들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회의 시간에 말을 할까? 아니면 조용히 있을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할까? 아니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볼까? 더 나은 상황으로의 이동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익숙한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굳이 모험을 하면서까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굳이 회의 시간에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어쩌려고. 저 사람에게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굳이 나서고 싶지 않다. 괜히 나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차라리 현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길 원한다. 지금껏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간단하다. 고민을 그만두고 일단 한번 해보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것이라면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당신이 1년 전에 망설였던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도 그때 시작할 걸 하고 뒤늦게 아쉬워하는 일이 있는가?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1년이 있지 않은가? 움직이자. 지금을 후회하는 순간이 아닌 시작하는 순간으로 만들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두현과 지은은 차를 타고 이동 중이다. 두현이 운전을 하고 지은은 조수석에 앉아있다. 둘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그동안 겪었던 일상 속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려버리고 돌아올 예정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휴대폰 내비게이션이 자꾸 엉뚱한 길을 알려주고 있다. 분명 근처에 오기는 했는데 벌써 같은 곳만 2바퀴째 돌고 있다. 두연, 분명 이 근처인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어디지? 지은, 오빠 내비게이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잠깐 차를 세우고 저기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게 어떨까? 두현,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왔어. 내가 출발 전에 검색했을 때도 여기 근처 사진을 본 기억이 있거든. 파란색 대문 있는 기와집만 찾으면 되는데. 지은,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두현,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왔어.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서슴없이 길을 잘 물어본다. 반면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을 꺼려한다.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자들은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선 길을 잘 물어보지 않는다. 아주대 심리학과 이민규 교수의 저서 실행이 답이다를 보면 실제로 영국 왕립자동차협회에서 이런 결과를 잘 보여주는 연구를 한 적도 있다. 남자들은 길을 잃더라도 평균 20분 정도 버틴 끝에야 겨우 길을 물어보거나 함께 동승한 여성이 길 좀 물어보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아도 10분 이상을 꿋꿋하게 버틴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경향성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말하고 싶다.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사소한 일조차 옆 사람에게 나는 길도 제대로 못 찾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인식될까봐 행동으로 옮기기를 꺼려하는 점을 말이다.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도 모른다고 속으로 비웃진 않을까? 그냥 조용히 있자. 지금 저 사람에게 말을 걸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다가가서 연락처를 물어보면 그냥 하지 말자. 평소 얌전한 이미지였는데 지금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나에 대한 이미지가 좀 깨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자. 타인의 시선 때문에 주저하는 상황들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을 만큼 타인의 시선이 중요할까? 실제로 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 신경을 쓰기나 할까? 물론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에 때때로 타인의 인식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결국엔 그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내 삶을 살아주지는 않는다.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되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내 삶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한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의 눈치만 살피다 생을 마감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사람들이 나를 회상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줄 것 같은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평판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는 것도 문제다. 타인의 모든 평가가 항상 정확하고 올바를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를 세우는 데만 몰두하지 않았는지, 나를 위한 나를 만드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할 때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스스로가 내리는 평가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욱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 역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00년 미국 상원의원 출마를 앞두고 망설였다.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웠고 혹여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한 고등학교 농구 코치로부터 우연히 이런 말을 들었다. 선거에서 지면 진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클린턴은 출마를 결심했고 그해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실패해도 남의 시선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그를 새로운 일에 도전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정치인으로서 활발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잠시 남의 시선은 뒤통수 뒤로 미루어두자. 밖에서 오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 한번 가보자. 내 목소리를 듣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시작이다. 당신이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처음 출시할 때 남들이 해본 적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했다. 바로 컴퓨터에 아름다운 글자체를 적용하는 일이었다. 지금에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눈길을 잡아끄는 다채롭고 현란한 서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1970년대 후반에는 그 어느 누구도 딱딱한 컴퓨터에 다양한 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잡스가 고안했던 것이 바로 매킨토시 컴퓨터만의 독특한 서체다. 스티브 잡스가 다녔던 리드 대학은 당시 미국 내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잡스는 우연히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 그는 글씨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매킨토시 컴퓨터를 출시할 때 이 아름다운 활자체를 떠올렸다. 잡스는 먼 훗날 자신이 개발하는 컴퓨터에 글자체를 넣기 위해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던 것일까? 물론 아니다. 당시 그는 서체에 흥미를 느끼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수업을 청강하게 되었고 그 단순한 관심이 세계 최초로 캘리그래피를 컴퓨터에 적용시키게 만든 것이었다. 그 이후 경쟁업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애플의 활자체를 복사해서 쓰기 시작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제16대 대통령이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 그는 작은 상점의 점원이었다. 평소 배려를 잘하고 재치 있게 말하는 그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무척 좋아했다. 그가 살던 뉴셀렘의 마을 사람들은 링컨에게 일리노이 주의회 선거에 나가볼 것을 제안했다. 그의 나이 23살 때였다. 링컨은 고민했다.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주의회 선거에 나갔고 당연히 떨어졌다. 그가 살았던 뉴셀렘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표를 받았지만
일리노이주의 다른 마을 사람들은 링컨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링컨은 출마 자체를 좋은 경험으로 삼았다. 이후 뉴셀렘 마을에 우체국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링컨을 우체국장으로 추천했다. 우체국장 자리를 맡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다. 우체국장이 된 링컨은 편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배달해주며 간혹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읽어주기도 하고 대신 써주기도 했다. 이런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뉴셀렘을 떠나 일리노이주의 다른 마을에까지 퍼졌고 링컨은 주의회 선거에 다시 한번 도전해 당선되었다. 그의 나이 25살 때였다. 돈도 없었고 정치 인맥도 없었던 그는 그렇게 정치를 시작했다. 그가 만약 우체국장은 해서 뭐해? 편지는 배달해서 뭐해? 라는 생각으로 우체국장 자리를 마다했다면 어땠을까? 결국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지금 내가 시도하는 일이 훗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얼마만큼의 영향을 발휘할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마치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배가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항구에 정박해 있기만 하면 그 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배가 바다로 나가야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으로 뛰어들어 시도하고 경험해야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나가기 불안한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패를 마주하자니 두려운 것도 당연하다. 잃을 것도 겁날 것이다. 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란 두려움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행동을 말한다.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란 없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있다. 물론 자신이 이미 불행하거나 실패했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수년에 걸쳐 준비하던 고시 공부를 그만 접어야 할 때, 오랜 시간 매달려온 사업에서 손을 떼야만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뜻하지 않게 이별을 해야 할 때, 불의의 사고로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절망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불행이 내일에 다가올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불행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항구에 매여 있는 배처럼 정체되어 있을 뿐이다. 시도는 눈 딱 감고 그냥 해보는 것이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그냥 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 고민하는 이 순간 그냥 해보자. 지금 이 시도가 너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일단 한번 해보자. 그냥 한다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비밀이다. 우린 그냥 나와서 일한다. 사진작가 척 클로스가 한 이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짜릿했다. 너무 공감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글을 쓸 때 쓸거리가 생각나지 않은 적이 많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그런데 영감이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그래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뭐라도 써야 한다. 어떤 말이라도 써야 그 다음 말이 나오니 말이다. 쓸 말이 생각나지 않아도 일단은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만 시도한다면 제한된 시도밖에 할 수 없다. 작가가 영감을 받았을 때만 글을 쓰고 작곡가가 영감을 받았을 때만 곡을 쓴다면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는가. 소량의 작품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겠는가. 많은 홈런을 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석에 들어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좋은 글과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많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천재 음악가로 불리는 모차르트는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630곡이 넘는 곡을 생산했다. 30년 동안 630곡이면 한 달에 2곡 가까이 곡을 썼던 셈이다. 이쯤 되면 음악 신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작곡 기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른다. 모차르트가 곡을 쓰고 싶을 때만 쓰고 영감을 받을 때만 곡을 만들었다면 이 많은 곡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은 77세까지 108곡의 교향곡을 만들었다. 모차르트만큼의 생산력은 아니지만 그 역시 꾸준한 작업으로 많은 곡들을 남겼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이든은 자신을 위해 그 곡들을 쓴 것이 아니다. 하이든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헝가리 귀족의 궁정악사로 일을 했다. 즉, 그는 봉급을 받으며 고용되어 작곡을 한 것이다. 그를 고용했던 니콜라우스 공작은 음악에 대한 관심이 깊었기에 하이든으로 하여금 수많은 곡을 작곡하게 했다. 하이든이 작곡한 대부분의 교향곡들은 니콜라우스 공작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그는 작곡을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나의 일로서 대했던 것이다. 보통 직장인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다. 하이든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작곡을 시작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작곡을 했다. 작곡하는 직장인이었던 셈이다. 하이든이 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하고 영감을 받을 때만 작곡을 했다면 100곡이 넘는 다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가 다작을 하게 이끌었던 기본은 그냥 하는 것이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는 직장인은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제 막 출근한 회사원처럼 일단 시작해보자. 육이 더 잘 나오는 방법을 고민할 시간에 그냥 더 많이 주사위를 굴려보자는 얘기다. 텔레비전에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전 그냥 수영만 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역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한 적이 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도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일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할 시간이 되었으니 그냥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시작의 핵심이었다. 시간이 되면 그냥 하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그냥 쓰는 것이다. 처음부터 좋은 글을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책상에 앉고 손을 키보드에 얹은 채 쓰기로 마음먹은 주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아무런 생각이 안 날 수 있다. 딴짓을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자세는 유지해야 한다. 그러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쳐도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 이건 주제와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아, 이건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써야 한다. 쓸까 말까.
더 좋은 단어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써야 한다. 그렇게 시작하면 또 새로운 생각이 몰려든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장이 다음 문장을 불러온다. 사실 영감을 받아 글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감은 대부분 내가 쓴 앞문장에서 나온다. 그러니 일단 첫 문장을 써야 한다. 그 문장이 좋은 문장이든 아니든 말이다. 일도 마찬가지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그냥 시작해보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음 행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생각은 말로 꺼낼수록 현실이 된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역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내가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내 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꿈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꿈과 계획에 대해 공언하는 것이다. 미국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했다. 우선 대학생들을 모집한 후 2개의 실험 그룹으로 나눴다. 실험 참가자들 모두 비슷한 성적을 가진 대학생들이었다. 한 그룹은 시험 실시 전 각자가 원하는 시험 목표 점수를 사람들에게 공개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자신들의 목표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목표 점수를 외부에 공개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시험 실시 후 2 집단의 성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목표 점수를 공개한 그룹의 평균 성적이 그렇지 않은 그룹의 성적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공개선언 효과라는 이론이 있다. 자신이 한 결심의 내용이나 목표를 말이나 글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선언하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개할수록 목표 달성은 현실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다. 물론 당신의 목표를 주위에 공언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자기 일에 바쁘고 정신없는데 남의 목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도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직장 동료 등을 통틀어 총 10명의 사람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언하자.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원래 그렇다. 당신 또한 다른 사람의 계획에 대해 꼼꼼히 기억하며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하지만 그 중에서 1~2명은 반드시 당신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슬쩍 묻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때 얘기했던 캐나다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됐어? 금연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 다이어트 아직도 해? 지금도 다녀? 아침 시간에 중국어 새벽반 가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뜨끔한다. 아, 내가 목표를 말했었지. 아직도 내가 말한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네. 하며 스스로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언하면 좋을까? 공언을 해도 좀 더 효과적인 사람들이 있다. 실망시켜도 그만 아니면 그만인 사람들보다는 나에 대해 실망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난처해질 만한 사람에게 하자.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나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사람, 결국은 꼭 해내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목표를 공언해보자. 그들은 당신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당신 스스로도 그들에게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헌을 반드시 남에게 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에게 하는 공헌 역시 훌륭한 공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머리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스스로 공헌에 성공한 멋진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다. 그는 무명 배우로 일하던 시절 배우로 성공하고 싶은 자신의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수표를 만들고 공헌했다. 수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대의 노력에 대한 사례금은 1천만 달러다. 이렇게 수표에 적은 그는 지급일자를 5년으로 정했다. 자신이 5년 뒤에 자신에게 보내는 공헌 수표인 셈이다. 그리고 그는 그 수표를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며 매일 확인했다. 몇 년 후 그는 영화 한 편당 2천만 달러를 받는 할리우드 초대형 배우가 되었다. 그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수표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을 힘을 얻었던 것이다. 에디슨도 무엇을 언제까지 발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곤 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도 타석에 들어서면 어느 방향으로 홈런을 날릴지 방망이로 그 방향을 가리키곤 했다. 일종의 홈런 공개선언인 셈이다. 투수는 공개선언을 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긴장한 투수를 본 베이브 루스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나 역시 2020년을 맞아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직접 내 손으로 적어두었다. 그리고 방 안에 붙여 매일 보고 있다. 이 3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또 스스로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다. 그래서 지키고자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공개선언 효과의 핵심이다. 지속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사람들에게 말하고 반드시 손으로 적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자.